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는 델리리움 그 데이에 좀 갔다 왔어요. 이번에는 델리리움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델리리움 트레멘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좀 듣고 왔어요. 직접 브랜드 뭐라 그러죠? 브랜드 앰버서더라고 하죠. 예, 벨기에 브랜드 앰버서더가 진짜 오셔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델리리움 트레멘스 뭐 델리리움 레드 체리가 들어간 그 맥주죠. 알코도수 높은 맥주죠. 그리고 아직 미수입된 그 배럴 에이지드 맥주도 조금 마시고 왔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흥미로웠던 거는 그 버팔로 트레이스라고 하는 아메리칸 그 뭐죠? 버번 위스키 통에다가 숙성한 그런 맥주였는데요. 이제 골든에일이나 아니면 이제 녹터넘 하고 그 다음에 트레멘스 이렇게 두 개를 같은 버팔로 트레이스 버번 위스키 통에다가 숙성한 맥주였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런 거더라고요. 아몬드와 견과류의 향이 굉장히 각인되는 그런 맥주였다. 그러니까 뭐 바닐라나 그다음에 여튼 오크향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버번 위스키 배럴 맥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이었는데 굉장히 그 펄시브한 굉장히 그 강력한 굉장히 그 뚜렷한 아몬드 향이 났고요. 그다음 견과류 향도 났고 녹터넘 그러니까 베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을 넣은 그 맥주는 그 아몬드 향이 훨씬 더 짙게 났고요. 다크 프로에서 올라오는 뭐 그런 향들 좋았고 그 다음에 트레멘스를 넣은 맥주는 꽃향, 흰 꽃향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흰 꽃에서 나는 향들의 뉘앙스, 그 다음에 뭐 아몬드, 바닐라, 뭐 옅은 뭐 우디향, 그 오크향이죠. 뭐 이런 향들이 굉장히 밸런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한 걸 원하시거나 자극적인 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뭐 우아한 느낌까지 들게 하는 그런 맥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뭐 델리리움 트레멘스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들었던 그 내용들을 갖고서는 이제 맥주실록 글로도 좀 써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근황과 이런 걸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맥주 뉴스 정말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저번에 포터 해드렸잖아요. 포터 짧게 정리하고 오늘 스타우트로 넘어가죠. 그리고 오늘 맥주실록 맥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에는요. 크레머리 발리 와인인데 요게 와인 배럴에 숙성시킨 그런 맥주예요. 요거를 제가 1년 정도 이제 숙성을 시켰거든요. 빛이 안 드는 곳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좀 마셔봤는데 여기에 대한 논평을 좀 해드리도록 논평? 소감? 리뷰?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주석의 힙한 뮤직이었습니다. 자, 맥주뉴스 짧게 보고 넘어가죠. 맥주뉴스 파이낸셜 뉴스 등 몇 가지 뉴스에서 나온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1인당 소주 53병, 맥주 83병 마셨다고 하네요. 작년 얘기고요. 뭐 단순 통계를 내봤더니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총 출고량을 이제 뭐 성인의 인구수를 나눈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맥주는 뭐 한 4, 5일에 한 병, 소주는 일주일에 한 병 정도 먹은 거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많이 안 먹네요. 생각보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술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한 번 먹을 때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 자주 먹는 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맥주 전체 시장이나 소주 시장을 봐도 확실히 술을 많이 먹는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포근물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되게 많이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체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자주 먹지는 않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그런 통계예요. 뭐 진짜 뭐 유럽의 나라들은 아침부터 매일 맥주를 마시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넘어가죠. 뭐 맥주 쓰기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조 강연에 가서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릴 건데, 막 뉴스 딱 찾아보면은 우리는 국내 뉴스는 뭐 무슨 맥주가 출시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젠 예전에 그것도 뭐 불과 한 2년 전인 얘기죠. 뭐 무슨 맥주 나왔다 그러면 뭐 도배가 되곤 했는데, 이제 뭐 무슨 맥주 나왔다, 무슨 맥주 출시했다 그럼 다 콜라보 맥주들이거든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는 그렇게 기회 창출에 있어서는 별 좋은 사인은 아니죠.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지루해지고 관심이 없어지는 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소위 얘기하는 대중유통에 있는 맥주들, 수제 맥주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맥주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리고 뭐 맥주 회사들의 실적도 좋은 것 같지 않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주 맥주 주가 보니까 1,900원이더라고요. 뭐 심각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포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포터는 영국의 다크에일을 의미하고요. 브라운 에일에서 시작됐다. 브라운 에일을 섞어 먹는 이제 그런 트렌드에서 시작된 맥주다라고 시작을 말씀드렸고, 기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어두운 맥주들을 사람들이 브라운 에일보다 더 어두운 맥주죠, 더 까만 맥주들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중에서 영국으로 넘어온, 영국에서 일을 하는 템즈강의 노동자들, 짐꾼들이 이 맥주를 특히 좋아해서 포터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자본가가 생겨나면서 이런 자본가들이 추가적으로 자본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그 중에 하나가 맥주 산업이었고, 또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포터가 여기에 수혜를 입게 돼서 이 포터는 최초의 자본 투자 수익을 얻게 하는, 최초의 자본 투자가 시작된 맥주로 맥주 역사에서는 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가장 인기 있는 맥주로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되었다. 특히 이제 영국의 식민지나 자치령 등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이후에 이제 뭐 페일에일, 그다음에 이제 IPA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포터가 점점 인기를 잃기는 했다. 좀 이렇게 사그러져 갔지만, 하지만 이제 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포터는 뭐 부자가 망해서 3년을 간다고 여전히 마시던 맥주였고요. 그런데 이제 라거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제 포터라는 맥주는 흔적이 거의 사라지게 되죠. 이게 진짜 없어지게 됩니다. 뭐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되고, 뭐 여러분들 뭐 포터라는 맥주 드셔보셨어요? 최근 말고?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이제 포터들은 뭐 런던 포터니 뭐 테디 포터니, 한국에 있는 포터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포터들도 이제 복원된 맥주고요. 원래 맥주는 다 복원되는 거예요. 맥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할 이 아메리카 포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역량은 아메리칸 크래프트 씬에서 촉발을 시켰다라는 것들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포터도 종류가 한 가지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부터 중간부터 높은 것까지 다양한 이제 포터들이 있었고,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들이 먹는 포터를 또 마셨긴 했지만 또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또 먹는 또 포터를 어떤 포터를 선호했는데, 그 포터의 이름이 로버스트 포터라고, 일종의 고급 포터라는 포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다양한 곳으로 수출되기도 하고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일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아일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좀 마무리를 졌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어쨌든 영국하고의 굉장히 악연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영국과는 여러 가지 정체성, 인구, 언어, 종교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켈트족에서 시작됐고 최초로 성 패트릭에 의해서 카톨릭이 들어와서 카톨릭이 뭐 국교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고 있고요. 언어도 원래는 켈티거가 사용되고 있었죠. 아일랜드어. 그런데 12세기에 헨리 2세가 아일랜드를 침공하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하지만 헨리 8세까지는 아일랜드 문화가 잘 유지가 되면서 또 종교적으로도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내오다가 헨리 8세 때 헨리 8세가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고 아일랜드를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일랜드는 영국에 대해서 이제 반감과 독립에 대한 어떤 그 뜻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올리버 크롬웰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일랜드 들어와서 정말 무차별 학살을 했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올리버 크롬웰을 이토 히로부미 같은 존재로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뭐 역사 그날 같은 곳에 이런 교양 프로그램을 보시면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 그럽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 운동, 저항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아일랜드 역사상 최악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아일랜드 대기근이에요. 뭐 그레이트 페민, 아일랜드 페민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아일랜드가 어떤 역사적 현실에 있었냐면 영국에서 북아일랜드 쪽으로 지금은 분리됐죠. 근데 그땐 같은 나라 벨파스트라고 하는 지역에 스코틀랜드과 영국인들을 이주를 시켜요. 성공회 개신교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줍니다. 정착을 할 수 있게 땅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해줘요. 그때 일어났던 게 뭐냐? 그때 넘어온 이주민들이 일종의 그쪽에 이제 뭐랄까요? 그 토지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아일랜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쪽 더블린 지역, 이 더블린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영국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그러니까 거의 원어브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블린은 지금 아일랜드 수도고 뭐 예전부터 아일랜드의 중심이긴 했지만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이후부터는 그냥 영국의 한 도시와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저쪽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지역과 그리고 이제 더블린, 더 페이라고 불리우는 이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아일랜드들이 힘겹게 살던 그런 곳이었고요. 굉장히 황폐해된 땅과 소작농으로서의 어떤 삶을 열명하던 곳이었지만 이 벨파스트 지역과 그다음에 이 더블린 지역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굉장히 크게 누린 그 영향을 누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산업이나 경제나 뭐 교육, 뭐 트리니티 대학 같은 경우도 그쪽에 있죠. 모든 것이 이제 일종의 영국 경제 공동체로 묶여서 그쪽은 또 발전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일랜드 하면 영국하고 뭐 같은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일랜드 소작농들의 주식은 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에서 지은 여러 가지 곡물들이 다 영국으로 반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출이라는 게 팔려 나간 거죠.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귀리도 있고 아일랜드도 그런 작물들이 잘 자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어떤 곡물들은 다 영국으로 가고 뭐 아일랜드인들은 자기가 지은 농작물들은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고 이때 노동의 소외 같은 것도 일어난 거죠. 막스가 얘기한 자기들은 그 자기 텃밭에서 키운 감자가 주식이었고요. 그때 통계를 보면 진짜 많은 감자들이 소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부터 이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일랜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자 역병이 아일랜드로 돌기 시작하면서 아일랜드
영국인들의 주식이었던 감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인들이 굶게 돼요. 물론 이쪽에 서쪽과 남쪽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쪽 더블린과 벨파스트, 북아일랜드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아일랜드인들이 죽게 돼요. 굶어 죽게 돼요. 물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규율 활동을 펼쳤으면 이 사람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그걸 하지 않은 거죠. 뭐 영국 여왕이 그때 몇 달러였더라, 몇 파운드였더라, 몇 천 파운드인가를 구휼로 이렇게 냈다고 해요. 뭐 택도 없는 돈이었죠. 여기 아일랜드인들을 살리기 위한. 이걸 보다 못한 저 오스만 투르크 그때 왕이 야 우리가 10,000파운드 기부할게. 아일랜드 사람 죽고 나가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영국이 막습니다. 야 영국 여왕이 1,000파운드 냈는데 당신들이 그 10,000파운드 내면 되겠소? 해가지고 1,000파운드만 기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죽습니다. 심지어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은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세계 여러 나라로 가게 돼요. 그 중에 한 곳이 미국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아일랜드계가 지금 굉장히 그 중심 세력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계입니다. 지금 그 대통령 누구죠? 미국 대통령? 이름도 기억 안 나네. 현재 미국 대통령도 아일랜드계이고요. 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아일랜드계고 굉장히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진출을 해서 잘 잡게 되죠. 파인드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톰 크루즈랑 니콜 키드만 나온 거. 이거 진짜 오래된 영화지만 굉장히 재밌고 볼만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도 아일랜드 사람이고요. 또 타이타닉에 있었던 그 잭 있죠, 잭 주인공 잭도 아일랜드계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가중에 타이타닉에 침몰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아일랜드 100만 명이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이제 완전히 폭삭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대기근을 겪고 난 이후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에 대한 반감이 정말 극에 치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영국이 조금만 더 도와주고 아일랜드계 사람들한테 식량을 배급했으면 다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자만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곡물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까지 아일랜드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일부러 이걸 통해서 뭐 인구 조절 정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야만적이고 비신사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조처죠.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영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별로 없어요. 영국의 신사의 나라다. 뭐 어쩌저쩌고 뭐 얘기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영국이 인도나 아일랜드나 뭐 이런 곳에서 세계 여러 식민지,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북아일랜드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 아일랜드를 그 탄압했던 그 되게 그런 어떤 일들을 보면은 과연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우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요. 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주제가 있는 나라는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왕이라고요? 아유, 귀족이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뭐 그냥 한 나라에 그냥 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들이 했던 어떤 만행들을 생각하면 일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아일랜드가 꾸준히 독립운동을 펼쳐서 이제 1차 세계 대전 때 영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선포해서 아일랜드 자유국이 되고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완벽하게 연방을 탈퇴하죠. 그죠? 얼마나 이 아일랜드가 영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는지, 얼마나 절실했는지 연연방을 탈퇴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일랜드는 영연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연방 탈퇴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반대를 했죠. 그죠? 여전히 영국의 여왕을 모시는 어떤 연방으로 남아있게 됐는데 아일랜드는 아니에요. 아일랜드 더 이상 영연방이 아니고요. 북아일랜드는 영연방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아일랜드도 나눠져 있죠. 분단이 돼 있어요. 위에 북아일랜드와 밑에 아일랜드 공화국 이렇게 분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둘의 싸움, 북아일랜드를 정치적으로 같이 통일을 할 것인지 아니다 무력을 통해서 통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뭐 경론도 벌어지고 결국은 이제 무력 그 통일 세력들이 있어서 그 세력들과의 또 갈등이 또 있었죠. 1970년대까지 있었고요. 그러나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영국과 이제 아일랜드 그다음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관계가 좋아지게 돼요. 이후에 이제 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성 대통령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아주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낙태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였어요. 여성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고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1997년인가요? 그때 최초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여성 대통령은 진짜 사람들이 장난으로 찍었는데 나온 거예요. 여성 대통령이 과연 되겠어? 한번 찍어볼까? 아유 설마 했는데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너무너무 일을 잘 하신 거죠. 이제 완전 경제를 이제 섬나라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도시국가, 그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 경제 개방을 해서 이제 많은 IT 혹은 금융 회사들을 이제 불러 모았고요. 자유롭게 경제 활동 완전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거죠. 근데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그게 제대로 먹힌 겁니다. 나라도 국토도 작고 또 인구도 작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나온 부가가치가 전체 국가의 부를 견인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 아일랜드가 굉장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정치적으로 선진국. 켈틱 호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거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영국을 넘어가는 그 시점이 오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 아일랜드가 유럽과 영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그런 열등감을 다 털어낸 거예요. 털어내면서 이제 인정도 받게 되고 그쪽에서 더 이상 아일랜드를 무시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엘리자베스 2세가 아일랜드로 들어가서 이제 사과도 하게 되고요. 북아일랜드와도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영국과 아일랜드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제가 이렇게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키스타우트의 역사를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스타우트의 역사는 기네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기네스는 1759년에 더블린에 세워지게 됐어요. 아서 기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우게 됐는데 이 사람이 세운 이 1759년은 아일랜드가 굉장히 힘든 시기, 여전히 아일랜드가 일반 아일랜드 사람들이 힘들고 또 이후에 감자 대기근 기간에는 또 다가오게 되는데 이때 기네스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이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기네스 하면 아일랜드의 맥주로 생각하고 있고 아일랜드인들도 거의 기네스밖에 안 마셔요. 기네스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네스가 영국 식민사회에 있어서 어떤 핵심 기업이었다. 일종의 적산 기업인 거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어떻게 기네스를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자신의 맥주 역사를 대변하는 맥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아일랜드 대기근 기간 동안에 아일랜드 사람들 200만 명이 죽거나 떠났는데 이때 기네스의 매출은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맥주가 됩니다. 그 기네스가 그렇게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안에 200명이나 되는 아일랜드인들은 힘들어했거든요. 전체 아일랜드인들은. 기네스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네스에 대해서 뭔가 아름다운 스토리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네스가 아일랜드인들을 위해서 뭐 수천 파운드 혹은 수만 파운드를 기부를 했다. 물론 전혀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푸드뱅크를 통해서 뭐 식량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기록들은 있지만 그런 어떤 역사적 기록들이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과 남쪽의 자신의 그 동족의 아일랜드인들은 힘들어하는데 기네스는 여전히 영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이루면서 맥주를 팔았던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아일랜드인이라고 하면 기네스를 좋은 시선으로만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일랜드인들은 이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기네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네스를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맥주로 이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일랜드 관련 그 교수님한테도 따로 이메일을 좀 보내서 물어봤는데 그분도 이제 확실한 답은 못 찾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오는 대답들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꼭 맥주뿐만 아니라 여러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예들이 있다고 해요. 영국 출신의, 그러니까 이걸 앵글로 아이리시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탄 노벨상을 여전히 아일랜드의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또 자랑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인 청산이 된 거겠죠. 심리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외적으로 확실한 역사성 청산이 되고 이런 것들 사회적인 대타협으로 뭔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네스를 아일랜드 맥주로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꼭 이거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이제 스타우트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배경 지식들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스타우트라는 맥주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간단히 뭐 개요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포터라는 맥주가 이제 아일랜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네스는 1559년인가요? 네, 1559년에 아서 기네스가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 양조장, 버려져 있던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 양조장을 얼마? 9,000년 동안 뭐 45파운드인가요? 뭐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고 본격적으로 해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아서 기네스가 처음에 만든 맥주가 이 검은 맥주가 아니었어요. 비터를 만들게 됩니다. 비터를 만들었고 그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후에 이 1999년인가요? 69년인가? 하여튼 포터를 만들기 시작하고 1799년에는 이제 비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포터, 검은색 다크에일만 만들기로 이제 결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기네스가 만든 이 포터가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영국으로 수출되었을 때 영국에 있는 기라성 같은 맥주들도 다 제치고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기네스는 본격적으로 검은 맥주, 다크에일만 만드는 양조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네스의 다크에일과 그러니까 포터죠. 기네스가 아일랜드 포터와 기네스로 대변되는 아일랜드 포터와 런던 포터, 그러니까 런던에서 시작한 이 포터, 이 두 가지가 이후에는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확실히 맥주적으로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선택을 했던 기네스의 선택이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죠. 영국의 런던 포터, 런던에서 만들어진 포터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어떤 선택 때문에 이후에 기네스와 그러니까 아일랜드 포터와 그리고 영국의 포터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대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기네스 같은 경우는 포터의 이름을 떼버리고 이제 스타우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스트롱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스타우트 포터, 뭐 브라운 스타우트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이미 불려지기 시작했고 뭐 스타우트 포터, 브라운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포터를 의미를 했어요. 알코올 도수가 높게 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또 많이 넣어야 했기 때문에 이 스타우트가 들어간 이 맥주들은 프리미엄을 의미하기도 했죠. 스타우트는 영국에서 꼭 검은 그 포터에만 붙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있어서도 페일 에일에서도 약간 높은 도수를 갖는 맥주에 스타우트가 붙기도 했어요. 스타우트 페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포터가 굉장히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포터에만 붙는 이제 그런 이름이 됐고 이후에 이 스타우트 포터가 이제 기네스에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기네스에서 이 포터를 떼버리고 스타우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형용사를 자기네 맥주를 대변하는 일종의 대명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타우트가 나중에는 이제 아일랜드의 흑맥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기네스를 유명하게 한 맥주가 한 3종류 정도 있는데요. 그 맥주는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기네스 포터는 시장에서 사라졌지만 기네스로 대변되는 아일랜드 스타우트는 여전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요. 맥주 측면에서도 아일랜드가 영국을 넘어서는 뭐 이런 결과를 남긴 거죠. 지금 영국에도 기네스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있고요. 뭐 영국 사람들은 또 기네스를 또 아일랜드 맥주라고도 보지만 또 자신의 맥주라고도 또 보는 것 같아요. 실제 기네스의 헤드쿼터는 지금 영국에 있고 또 영국에서 엄청 마셨기 때문에 기네스가 또 여태까지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재밌는 역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세하고 좀 디테일한 역사들은 제가 스타일과 함께 다음 주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네요. 맥주 얘기만 하고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데 좀 이런 배경들을 아시는 게 좀 맥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맥주를 즐기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맥주가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바라보는 또 개인적 의구심도 좀 갖고 또 문제의식도 갖고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 좀 깊고 재미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는요. BY와 텔립 쿠에일리가 부른 인터내셔널 웨이브 듣고 오겠습니다. BY와 텔립 쿠에일리의 인터내셔널 웨이브 듣고 왔습니다. 자, 크레머리 발리와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크레머리 발리와인은 작년 10월 정도에 4종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발리와인인데 이제 배럴에이지드가 된 거죠. 4가지가 출시됐고 그 중에 오늘 소개할 맥주는 크레머리 발리와인인데 와인 배럴 숙성 맥주예요. 여기 뭐 제가 병도 가져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발리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A를 얘기합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영국에서는 발리와인, 올드에일, 스타게일 다 똑같이 보고 역사적으로는 뭐 그냥 뭐 굉장히 높은 도수의 A를 의미했다가 이후에 이 바스 넘버원이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바스가 넘버원이라는 브랜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그래서 발리와인, 올드에일, 스타게일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스타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세계 외부로 끌어온 게 이것도 거의 사라졌었죠. 사라졌다가 다시 끌어온 게 바로 이제 아메리칸 크래프티 씬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메리칸 발리 와인이라는 것을 제로 이제 이전에 발리 와인을 재해석하면서 발리 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스타일적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발리 와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메리칸 발리 와인은 아메리칸이 붙으면 어쨌든 미국 홉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발리 와인이라고 하면 좀 더 와이니한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배럴에 숙성된 어떤 결과물에서 나온 그런 흔적인 듯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효모 어떤 그 건자두나 건포도 같은 향이 내는 어떤 영국 효모와 이제 배럴에서 숙성된 어떤 그 영에서 나온 영양에서 나온 그런 그 향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특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발리 와인도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 와이니한 느낌들, 그다음에 아메리칸 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트러스한 느낌들이 결합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에일을 만들었죠. 뭐 아메리칸 발리 와인의 시초는 올드 포곤이라고 하는 그 앵커 브루어리예요. 굉장히 오래된 스타일이죠. 이 올드 포곤이 굉장히 큰 그 인기를 얻게 되죠. 저도 마셔봤는데 거기 보면 발리 와인 스타일이라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라벨에. 지금도 아마 구하실 수 있을 텐데 시작됐기 때문에 스타일적으로는 크래프트 맥주 스타일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런 스타일을 이제 갖고 왔고요. 크레머리가 이걸 와인 배럴에 숙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와인 배럴에 숙성된 맥주들을 꽤 많이 마셔봤는데 이게 와인 배럴에 숙성시켰다고 반드시 사워함이 올라오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와이니함 혹은 배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과일 특성들 특히 빨간색 과일 베리류의 어떤 특성들이 섬세하게 올라오는 게 와인 배럴 숙성 맥주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크레머리 발리 와인은 사워함이 굉장히 강합니다. 딱 마셨을 때 사워 에일 같다는 느낌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바닐라나 섬세한 이제 우디 향 같은 것들이 올라오지만 이 신맛이 굉장히 치고 올라옵니다. 맥주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뭐 재밌고 또 마시기도 뭐 괜찮고 신맛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아주 좋아할 만한 맥주인데 저의 생각은 그런 거죠. 이 신맛을 과연 의도한 것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발리 와인 혹은 와인 배럴에 숙성된 와인들이 신맛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양조사가 의도를 한 것이라고 하면 강한 신맛을 뭐 굉장히 잘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강한 신맛을 양조사가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맛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젖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젖산이고요. 뭔가 pH를 낮추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의도적인 나온 건 아니고 뭐 젖산을 일부러 넣거나 혹은 외부 젖산균이 관여를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양조사가 이 신맛을 의도했다. 와인 배럴에 숙성되었다고 하는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강한 신맛을 의도했다라고 하면 오케이. 굉장히 좋은 맥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여기서 나온 신맛이 양조자가 의도하지 않은 신맛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인 배럴에 숙성했다고 이렇게 신맛이 세게 나오지 않거든요. 와인 자체도 신맛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강한 신맛을 갖고 있는 와인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궁금한 건 과연 도대체 이 배럴은 어떤 와인 배럴인가도 좀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맥주였습니다. 그래서 맥주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워에일이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리고 양조사가 의도했다. 오케이. 맛이 괜찮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 이 여기서 나온 젖산에서 나온 신맛이 양조사가 의도하지 않고
우연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 굳이 이 맥주를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을 알 수 없고. 이게 테이스팅의 핵심이고 묘미죠. 그래서 맥주를 드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맥주 이야기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